확실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녀들과 함께 사는 삶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가족과 가까이 지내며 그들의 삶에 함께하며 필요할 때 돌봄을 받는다는 생각은 전통적으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과연 이 전통적인 방식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많은 고령의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공동생활에 숨겨진 고충을 살펴보고 독립적인 삶이 오히려 더 많은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은 왜 노인들이 자녀들과 함께 살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지, 그리고 생활 조건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동거 방식이 종종 불행을 초래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960년대에는 주택 부족으로 인해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그 당시 가족 간의 관계는 대체로 화목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주거 환경이 나아졌고, 그로 인해 이러한 동거 형태의 역동성도 변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58세의 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원 씨는 작년에 뇌졸중을 겪으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건강 위기를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며느리는 그녀를 고향에 남겨두고 오히려 남편을 도시로 불러 자녀를 돌보게 했습니다. 그 결과 원 씨와 그녀의 남편은 버림받은 듯한 외로움과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원 씨와 남편이 유일한 아들인 아들을 너무 애지중지 키웠다는 데 있습니다. 전통을 중요시하며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가정에서 자란 아들은 마치 왕자처럼 자라왔고, 결혼 후에는 아내에게 지나치게 순종적이 되어 그녀의 의견에 반기를 들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집이 너무 좁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2층짜리 넓은 공간이었지만 며느리의 불만은 계속되었고, 결국 시부모님께 집을 정리하라는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왕 씨 부부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 것에 대비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빠르게 나가라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왕 씨 부부는 새로 지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오랜 시간 머물던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가족들이 성장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자신이 밀려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부모를 의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와 함께 산다는 것이 해결책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때로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왕씨 부부가 새 집에 적응해가며 안도감을 느낄 즈음 며느리로 인해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 부부가 아이를 낳자 며느리는 이번에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교육을 위해 도시의 아파트를 사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왕씨 부부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도시의 아파트를 사려면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인 수십만 위안을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가정 불화를 피하고자 하는 마음에 어쩔 수 없이 그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파트를 마련하자마자 아들 부부는 그곳에 입주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집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따로 살자고 주장했던 며느리는 이번에는 손주를 돌봐달라며 도시로 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겨우 이사 후 평온을 찾은 왕씨 부부는 결국 갈등을 피하고자 다시 짐을 싸서 시골에서 도시로 이동했습니다. 처음에는 요리와 청소로 가족을 돌보는 일에서 약간의 위안을 찾았지만 곧 며느리는 청소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왕 씨의 아들도 아내가 고의로 어렵게 군다는 것을 알았지만 반대하기는커녕 부모를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왕 씨는 억울한 마음에 남편에게 속내를 털어놓았지만 강한 성격의 며느리에게는 힘이 붙였습니다. 상황은 그녀가 고향에서 가져온 특산물을 며느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린 사실을 알게 되면서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물었을 때 며느리는 화를 내며 대립이 격해져 심지어 신체적인 충돌까지 있었습니다. 상처받고 배신감을 느낀 왕 씨는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아들은 아내를 두려워해 참으라는 말만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왕 씨는 결국 시골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이혼을 들먹이며 왕 씨가 손주를 돌보기 위해 도시에 돌아오라고 압박했고, 왕 씨는 아들의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 다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구와 불만의 반복은 함께 사는 것이 초기 의도와는 달리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깊은 문제와 감정적 부담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도시에서의 시간 동안 왕 씨는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야 했고 대부분은 며느리의 행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결국 뇌졸중을 겪고 나서야 왕 씨는 고향으로 돌아가 일상적인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의 안식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떨어져 사는 생활은 그녀에게 필요한 정신적 안정을 주었지만 병 때문에 이제 남편의 보살핌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들은 그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자신의 부모에게 베풀었던 존경과 배려를 시부모에게도 보여줬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이며 어쩌면 왕 씨의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저를 중요한 결론으로 이끕니다. 가능한 한 노부모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노인이 현대 생활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식습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와 지금의 식습관은 아마도 상당히 다를 것입니다. 먹는 것만큼 근본적인 것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면 옷차림, 주거, 교통, 소통 방식 등 다른 삶의 측면들은 얼마나 더 변화했을까요? 젊은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만 노인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역학,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오래된 노래 가사에도 나와 있듯이 너에게도 이유가 있고 나에게도 이유가 있다. 공평한 관료조차도 가정의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그리고 형제 간의 관계는 매우 섬세하고 민감합니다. 가족이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생활하며 식사와 일상을 공유할 때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는 함께 사는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불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5세의 푸 할아버지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그는 자신의 인생과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결정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자식이 네 있어요. 아들이 셋, 딸이 하나죠.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자식이 많은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새 아들이 있는 덕분에 마을에서 존경받고 무시당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나이 들어서는 자식들이 모두 나를 돌봐줄 거라 믿었기에 노후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아내와 나는 항상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했고 그들을 위해 매일 열심히 일했죠. 나중에 우리를 아들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는 모든 저축을 쏟아부었고 그들의 결혼을 위해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빚을 갚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묵묵히 일했으며 갚아야 할 돈이 너무 많아서 불평조차 할 엄두를 내지 못했죠. 딸이 결혼할 때는 돈을 주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제 내 책임이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신랑 쪽에서 500정년의 지참금을 요구했고 그 돈을 아들들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이는 편애가 아니라 딸을 키워서 시집 보냈으니 그 돈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사위는 저를 냉대했고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딸에게 기대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아들들이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 믿었기에 모든 관심과 자원을 아들들에게만 쏟았습니다. 하지만 부프 할아버지의 인생은 그가 바란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건강이 악화되었고 결국 일을 그만두고 일상적인 돌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새 아들은 처음에는 돌아가며 아버지를 돌보기로 했고 부프 할아버지는 잠시 기뻤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의 집에서 한 달씩 지내면서 아들들이 믿을 만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들은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들의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못해 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사위는 여전히 지참금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어 그를 냉대했습니다. 비록 딸은 효성이 지극했지만 사위와의 긴장으로 인해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프 할아버지는 다시 시골집으로 돌아가 자유롭게 살기로 했습니다. 비록 생활 여건이 열악했지만 독립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왕 씨와 부프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이론상으로는 위안이 될 것 같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불필요한 고통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종종 자녀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려 노력하지만 이것이 꼭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감사나 책임감을 키워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모든 것이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때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더 깊이 감사하고 부모의 노고를 인식하게 됩니다. 효성을 가르치는 것은 미래에 그들이 부모를 책임질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반면에 경계를 두지 않고 모든 것을 제공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을 키울 수 있으며 이는 부모에게 큰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젊은 시절에는 자녀를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양육은 단순히 그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과 은혜를 갚는 가치를 가르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부모에게 더 나은 노년을 선사합니다. 시간은 가차 없으며 나이가 들수록 노화의 어려움이 더 명확해집니다. 노인은 이제 예전만큼의 체력을 지니지 못하고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도 커집니다. 한 가지 중요한 고민은 자산에 대한 정보를 자녀와 공유할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다양합니다. 일부는 부모가 경제 상황을 자녀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노인이 건망증이나 사기에 더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정보를 과도하게 공유하면 자녀들이 끊임없이 금전적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의 잔 아주머니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아들과 딸이 한 명씩 있습니다. 딸에게는 혼수 비용을, 아들에게는 집 마련을 위한 보증금을 지원하며 대부분의 저축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큰 병원에 가야 했을 때 아들과 딸 모두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출장 중이었고 먼 곳에 사는 딸은 왜 더 많은 돈을 남겨두지 않았느냐며 아들에게만 치중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잔 아주머니는 자녀를 위해 많은 희생을 했지만 자녀들의 지원 부족은 그녀에게 실망과 낙담을 안겨주었습니다. 돈은 관계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줘야 할까요? 일부 사람들은 자녀가 가장 가까운 가족이기 때문에 노후에 부모를 돌보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며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모든 것을 너무 일찍 주면 부모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입장 모두 일리가 있으며 가족 간의 복잡한 관계를 반영합니다. 저축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 가족 관계, 노후 생활의 질, 의료 지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신중한 분배는 갈등을 피하고 모두의 필요가 충족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저축은 노후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며 공정한 분배는 모두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저축의 분배 방식은 부모가 병에 걸릴 경우 누가 돌보게 될지를 결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후 돌봄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지혜로운 노인들은 보통 저축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분배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자녀들과의 잠재적인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일정 부분을 스스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열린 대화와 상호 이해는 저축과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은 가족의 조화를 유지하고 노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1. 다음 이야기. 자녀와 함께 사는 생활. 우리 부모님께는 두 아들이 있었고 부모님은 나이가 들면 우리 중 한 명과 함께 살게 될 것을 늘 상상하셨습니다. 제 동생은 부모님과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했으며 이것이 공동생활의 조화를 보장할 것이라고 믿었죠. 저는 부모님의 반대로 여러 관계가 끝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부모님은 전통적이지 않거나 가사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주 반대하셨습니다. 결국 동생은 32세에 부모님의 모든 기대에 부합하는 여성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모두가 그들의 삶이 조화로울 것이라 믿었고 첫 인상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과 동생 가족 간의 세대 차이에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부모님은 매일 가족끼리 식사하는 것을 중시하셨지만 동생 부부는 직장과 사회생활로 인해 이를 유지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님은 무시당하고 소외된 기분을 느끼게 되었고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은 재수 씨가 아이를 낳으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전통적인 육아 방식을 고수하려 했지만 재수 씨는 현대적이고 과학에 기반한 육아 방법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재수 씨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었고 계속되는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제 남동생은 종종 부모님과 아내 사이에서 중재하려 했으며 갈등을 겪었습니다. 답답함은 결국 말다툼으로 이어졌고 남동생과 아내는 결국 따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이런 갈등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세대 차이가 있을 때 함께 사는 것은 때때로 오해와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면 다세대 생활이 기쁨과 위안이 된 가족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큐신의 가족은 18명의 자녀와 손주들과 함께 가까운 공동체로 살고 있습니다. 비록 각자 부엌을 따로 사용하지만 매일 저녁마다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며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다른 곳에 사는 가족들도 부모님의 집을 진정한 안식처로 여기며 긴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재충전할 수 있는 장소로 생각합니다. 매주 가족 모임을 통해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연결을 유지합니다. 큐씨는 자녀와 손주들과 함께 사는 가장 큰 보람은 그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일상적으로 지지와 조언을 줄 수 있다는 평온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부모에게 자녀와 함께 살고자 하는 바람은 정서적인 친밀감과 가족의 온기를 느끼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건강이 악화되고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 때 이러한 욕구가 커집니다. 노년에 느끼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진정으로 배려심을 갖고 있지 않다면 가까이 사는 것이 반드시 관계를 개선해 주지는 않습니다. 일부 노인들은 같은 집이 아닌 가까운 곳에 사는 것을 선호하며 이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정기적인 방문과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고 부모와 자녀 모두가 필요로 하는 지원과 연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노년에 어디서 살지에 대한 선택은 매우 개인적인 결정이며 각 개인에게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 독립에서 오는 위안. V씨와 N씨 부부는 두 아들의 부모이지만 어느 아들과도 함께 살지 않기로 결정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두 아들이 모두 하노이에서 일하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할 때가 되자 V씨와 N씨는 아들들에게 각자의 가정을 꾸리기를 부드럽게 권유했습니다. N씨는 과거 며느리로서 시부모와 함께 살았던 경험이 있어 한 지붕 아래에서 시가 식구들과 사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아들이 결혼하면 자신의 가정을 가져야 한다는 신념을 심어주었습니다. 3년 전 막내 아들이 결혼했을 때는 아직 집을 살 만큼의 돈을 모으지 못해 부모님과 잠시 함께 살기를 요청했습니다. N씨는 동의했지만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단 3개월만 함께 지낼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집을 사지 못한다면 임대주택을 찾아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엄격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장기적인 생각에서 그런 거예요. N씨는 설명했습니다. 세대마다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오래 함께 살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현재 큰아들은 집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으며 출퇴근하기에 편리한 거리입니다. 막내 아들은 부모님 집 바로 옆에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주말이 되면 온 가족이 V씨와 N씨의 집에 모여 함께 식사하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나이가 들면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고려할 것인지 묻자 N씨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 4층짜리 집을 팔아서 절반은 관리하기 쉬운 작은 아파트를 사는 데 쓰고 나머지는 은퇴 자금으로 쓸 계획이에요. 만약 몸이 너무 불편해지면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시니어 커뮤니티를 고려할 겁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짐이 되진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L씨도 아들들과 떨어져 독립적으로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결혼한 두 아들은 어머니에게 큰 가족집을 떠나 함께 살자고 자주 권하지만 L씨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킵니다. 시골에 사는 동안 친구들과 어울리고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요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도시에 가면 그저 문이 열리고 닫히는 일상의 반복일 뿐 소통할 기회가 적어요. 아들이 사는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그녀는 일상을 관찰하게 됩니다. 아들들은 아침에 나가 밤늦게 들어와 컴퓨터나 휴대폰에 몰두합니다. 그녀와의 유일한 소통은 집을 나설 때와 돌아올 때 간단한 인사뿐입니다. 도시의 끊임없는 바쁜 생활과 타인에 대한 경계는 그녀에게 맞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세요. 그녀는 말합니다. 저는 마을 생활을 계속 즐길 겁니다. 아프면 아이들이 24시간 돌볼 수 없을 테니 돌보미를 고용하면 되죠. 가끔씩 방문해 주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현대 사회가 전통적인 다세대 가족 모델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대신 더 많은 노인들이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노년의 삶을 스스로 관리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는 가깝게 살대 같은 집에 살지는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모들은 자녀들이 가정을 꾸리면 독립해서 살아가기로 일찌감치 결정하고 노후를 준비해 왔습니다. 필요할 때 지원을 제공하지만 그 외에는 스스로 삶을 주도하며 식사하고 여행하고 사회 활동을 즐기고 필요하다면 노인 커뮤니티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더 충만하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3. 다음 이야기. 요양원에서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기.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MC는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을 팔고 연금을 사용해 개인 요양원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이 결정은 자녀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어머니가 가족이 있는데도 요양원에 사는 것이 이례적이며 심지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노년의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MC는 차분히 자신의 생각을 자녀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생활 방식이 바쁜 현대적 삶을 사는 자녀와 손주들과 맞지 않게 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사는 것은 양쪽 세대에게 불편함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녀들이 일하러 간 동안 집에 홀로 있을 그녀는 외로움을 느낄 것이고 도시에 사는 자녀들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또래 이웃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에서 MC는 또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식사도 제공받으며 자녀들은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서로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그녀의 결정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지만 요양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명절이 되면 MC는 몇 주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들을 방문할 때면 그녀는 자신의 긍정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들도 같은 길을 고려해보라고 권하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70세의 C는 아들이 있는 도시로 가지 않고 자신의 연금을 이용해 요양원에서 생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외아들은 직장 때문에 도시로 이사해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위 씨는 시골집에서 혼자 살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도시로 오라고 강권하자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거의 2년 후 그는 마치 금으로 장식된 새장에 갇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TV 앞에서 시간을 보내며 사회적 교류도 없고 원하는 대로 생활할 자유도 없었습니다. 파킨슨병을 앓고 있던 부 씨는 어느 날 요양원을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인터넷으로 요양원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이 자신에게 적합한 환경일 수 있음을 깨닫고 자녀들에게 몇 달간 요양원 생활을 시도해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모두의 놀라움 속에 B 씨의 건강은 요양원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매일 돌봄을 받으면서 좋아졌습니다. 이후 B 씨는 군인연금을 사용해 요양원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녀들도 그가 행복하고 잘 돌봄을 받는 것을 보며 안심했고 일상적인 식사 준비나 관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때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는 것은 그들을 버리거나 가족 가치를 저버리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변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노인들이 요양원에서의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혼자이고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바빠 충분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그저 평온한 장소에서 황혼기를 즐기고 싶어 요양원을 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노년기를 어디에서 보낼지는 가족과 상황에 따라 매우 개인적인 결정입니다. 자녀와 함께 살든 독립적으로 살든 노년의 본질은 기쁨, 건강, 그리고 가족을 정의하는 가치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살지 않아도 상황에 따라 가장 잘 맞는 생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자녀가 부모님을 집에서 돌봐야 한다는 기대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다른 환경에서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자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평온, 기쁨, 그리고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살든 혼자 살든 요양원에서 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가 바라는 삶을 살며 가족의 가치와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이며
매 순간을 진정한 만족과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을 주도하며 기억에 남고 보람 있는 노년기를 만들어 가세요.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